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물 안개 피어오르는 곳에 회색 기와를 얹은 낡은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허리를 휘감고 내려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던 어느 날, 이 집안에는 사람의 온기보다 서늘한 정막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최진사 댁이라 불렀는데, 예전에는 곳간에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드나드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으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담장 곳곳에 이끼가 끼고 기와 틈으로 자풀이 돋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최진사는 꼿꼿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낡은 갓을 쓰고 뒷짐을 진 채 마당을 거닐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명예만을 목숨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내뱉는 한숨처럼 들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채 너머 안채 깊숙한 방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며느리서 씨가 멍하니 창호지 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례를 치른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꽃다운 나이에 홀로 남겨진 청산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눈을 감던 날, 서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겨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뱃속에서는 야속하게도 시장기가 돌았고, 말라비틀어진 입술 사이로 물 한 모금 넘기고 싶은 생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서씨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죄스러워 고개를 푹 숙였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와 따스한 햇볕은 그녀에게 아직 세상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음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맺혀 있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살고 싶다는 가녀린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 그가 짊어진 고민의 무게를 짐작게 했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잊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치욕을 느꼈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은 오로지 나라에서 내리는 붉은 정려문, 즉 열려문을 받는 것뿐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킨다면 가문은 칭송을 받을 것이고, 나라에서 포상이 내려져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정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잿더리에 탁탁 털어내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안채 쪽을 곁눈질했고,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결코 밖으로 내뱉지 않을 무서운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하녀 김노파가 쭈그리고 앉아 다 식어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씨가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지만, 주인 어른의 서슬 퍼런 눈빛이 무서워 감히 큰 소리로 위로조차 건넬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김노파는 며느리가 먹을 밥상에 밥을 퍼담으려다 문득 안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올라 주걱을 든 손을 멈칫거렸습니다. 초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밥그릇을 가득 채우느냐. 슬픔이 깊으면 배고픔도 있는 법이다. 라며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김노파는 눈치를 살피며 밥을 꾹꾹 눌러 담지 못하고 슬그머니 덜어내어 밥공기에 밥만 채웠고, 그마저도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숭늉 한 그릇을 곁들여 소반을 차렸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김노파의 구분 등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서 씨가 머무는 방 앞에 밥상을 내려놓은 김노파는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기씨,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한 술이라도 뜨셔야 몸을 보존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 씨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비록 가난해도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고 눈앞에 놓인 밥상은 마치 죄인이 받는 형벌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고 방문을 열어 밥마루 끝을 바라보았는데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나와 뒷짐을 진 채 안채 마당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일부러 내는 듯 쿵쿵거리며 무겁게 울렸고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날 때면 괜스레 헛기침을 크게 하여 안에 있는 사람이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며 지아비가 갔는데 불을 밝혀 무엇하나. 어둠 속에서 지아비를 생각하는 것이 도리거늘 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방 안에 있는 서 씨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호롱불을 낮추어 방을 어둡게 만들었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죽으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무언의 압박은 서 씨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쑥떡공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 하인들이 흘린 말을 주워들은 아낙네들은 그 집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가겠다며 곡기를 끊었다더라. 라며 사실과는 다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열려로구먼. 젊은 나이에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라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참으로 독하기도 하지. 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삽시간에 온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며느리가 대단한 절개를 지키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작 서 씨는 배가 고파 김노파가 몰래 가져다 준 고구마 하나를 겨우 먹으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죽음을 각오한 연료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진사는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듣고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며느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안채에 사람을 시켜 며느리의 밥상을 치울 때마다 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꼼꼼히 보고받았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밥을 먹은 흔적이 보이면 크게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가 듣는 데서 남편을 따라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하늘을 감동하게 할 것이다. 라며 있지도 않은 며느리의 결심을 칭송하는 척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서 씨는 시아버지의 그런 태도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감히 시어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일인 양 여겨지게 만드는 집안 분위기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김노파는 서 씨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어떻게든 아기 씨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누룽지를 치마폭에 감추어서 씨의 방으로 들어간 김노파는 아기 씨,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가져왔습니다. 하며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를 내밀었습니다. 서 씨는 김노파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할멈, 내가 정말 죽어야만 끝나는 것인가요? 나는 아직 무섭고 살고 싶은데 라며 흐느꼈습니다. 김노파는 서 씨를 끌어안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든 사셔야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습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이 집안의 광기 어린 집착을 이겨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서 씨의 방에는 군불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냉기가 가득했고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 씨의 몸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최진사는 객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며느리 방에 아궁이를 차갑게 내버려 두라고 지시했고 이는 서 씨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서 씨는 밤새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선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나타나 손짓하는 꿈을 꾸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의 남편이 자신을 데려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살라고 손짓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고 차라리 꿈속에서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방 안의 물그릇에 얇게 살얼음이 끼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생명도 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을 훈장 어른이 최진사 댁을 방문하여 며느리의 절개를 칭송하는 글을 써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훈장을 맞이하며 우리 며느리의 효심과 절개가 하늘에 닿아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라고 거짓된 겸손을 떨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귀한 집안이요. 내 며느리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관아에 올리도록 하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안채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서 씨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관아에까지 이름이 알려지면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야만 완성되는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현실에 절망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 씨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찬장을 뒤지던 그녀는 식은 밥 한 덩이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드르륵 열리고 시어머니가 촛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훔쳐 먹으려는 며느리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싸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녕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느냐. 마을 사람들이 너를 열녀라 칭송하는데 밤중에 도둑고양이처럼 밥을 훔쳐 먹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 씨는 입에 넣으려던 밥덩이를 툭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촛불을 끄고 나가버렸고 서 씨는 어둠 속에 남겨져 떨어진 밥알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김노파는 다음 날 아침 부엌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치우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 지독한 집안 사람들에게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없는 늙은 종일 뿐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들 눈을 피해 따뜻한 물 한 사발을 시 방 앞에 놓아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김노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지신명님, 저 불쌍한 아기 씨를 굽어 살피소서. 저리도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생지옥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잿빛 구름만 가득하고 곧 눈이라도 쏟아질 듯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김노파의 기도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서 씨는 기력이 다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었고 몽롱한 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일이 성사되어 간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원을 부르는 대신 며느리의 방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신약을 했습니다. 조상님, 우리 며느리가 지아비 곁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라고 비는 최진사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서 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집을 나갈 수 없으며 오직 죽어서야만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갔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끈질기게 남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첫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기와 집 지붕 위로 하얀 눈발이 내려앉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 씨는 창호지 문에 비친 눈 그림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저 눈처럼 차갑게 식어 사라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눈이 쌓이면 며느리의 죽음이 더욱 고귀하고 아름답게 포장될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며느리의 장례 절차와 그 뒤에 세워질 연료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 씨의 가녀린 숨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고 그렇게 비극의 서막은 하얀 눈 속에 묻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초겨울의 어느 날 최진사댁 기와지붕 위에도 소리 없이 눈이 쌓여만 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버렸으나 그 눈부신 백색의 풍경과는 달리 최진사댁 담장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에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훈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서 씨의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매비불 하나의 의지에 웅크리고 있는 서 씨의 살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추위보다 더 매섭게 파고드는 배고픔에 몸서리치며 간눈으로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노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만 그 활기찬 소리조차 서 씨에게는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처럼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아침 일찍 의관을 정제하고 마을 사랑방으로 마시를 나갔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짐짓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가 이제는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않으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지아비를 따라가려는 그 굳은 절개를 내가 무슨 수로 꺾겠는가.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자신의 계획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의 말을 듣고 혀를 차며 감탄했고, 요즘 세상에 그런 연려가 어디 있나. 하늘이 내린 며느리일세.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겉으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곧 나라에 전해져 정려문이 내려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바람을 타고 다시 최진사 댁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안채를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저기가 바로 그 연려가 사는 집이라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칭송은 서 씨에게는 결코 영광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무형의 족쇄가 되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서 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환청처럼 귓속을 파고들어 죽어라.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일인 것만 같아 괴로워했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의 칭송이 이토록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김노파는 주인 어른이 나간 틈을 타서 씨에게 줄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빻아 물을 넉넉히 붓고 오랫동안 끓여낸 묽은 미음이었지만 김노파에게는 그것이 아기 씨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생명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궁이 불을 조절하며 솥을 지켰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냄새가 부엌에 가득 차자 김노파는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황급히 행주로 솥뚜껑 틈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김이 닿아 붉게 달아올랐지만 김노파는 뜨거움도 잊은 채 오직 서 씨가 이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늙은 하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과 공포,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다 끓인 미음을 사기 그릇에 담아 품속 깊이 감추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어디선가 시어머니나 다른 하인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이 김노파의 옷깃을 스치며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 씨의 방문 앞에 도착한 김노파는 문살을 조심스럽게 긁으며 아기 씨, 접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따뜻한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라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김노파는 서 씨가 문 바로 뒤에 숨죽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고리가 덜그럭거리며 아주 느리게 돌아갔고 문틈으로 굴한 눈을 한 서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구수한 미음 냄새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곱기를 거의 끈다시피 한 위장은 비틀리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음식에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선뜻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주저했는데 만약 자신이 이 미음을 먹고 살아난다면 시아버지와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더 큰 비난과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김노파를 바라보며 할멈,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 그냥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라고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김노파는 서 씨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방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음 그릇을 서 씨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울먹였습니다. 아기 씨,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주인 어른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아기 씨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넘기세요. 김노파의 간절한 호소에서 씨는 마지못해 입을 벌렸고 따뜻한 미음이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묽은 쌀물 한 모금이 뱃속을 데우자 서 씨는 자신이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를 깨닫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감사이자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 서게 누구 없느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노파는 화들짝 놀라 미음 그릇을 치마폭에 감추었고 서 씨는 공포에 질려 이불 속으로 타고들었습니다. 곧이어 최진사의 발소리가 안채 쪽으로 다가오더니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진사는 방 안에 김노파가 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꿈틀거리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며느리가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도록 두라 하지 않았더냐?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노파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기씨 방이 너무 냉골이라 군 불이라도 좀 떼드릴까 하여 라고 변명했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정신이 맑아야 가는 길도 편안한 법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노파는 쫓겨나듯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서 씨는 다시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김노파가 나간 뒤 안채의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엄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며느리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물 한 그릇도 들이지 말고 며느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상 며느리를 굶겨 죽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뒤돌아서서는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독하기도 하지. 며느리를 생으로 잡으려나 보네. 라는 말들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감히 최진사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만이 번득였고 서 씨가 갇힌 방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장독대가 터질 듯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서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그녀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졌고 어둠 속에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죽은 남편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여보, 나도 데려가 주오.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고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서 씨의 친정 오라비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누이의 안부가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왔으나 대문 앞을 지키고 있는 하인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하인을 통해 전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 외부인을 만날 수 없네. 자네 누이의 숭고한 뜻을 회방 놓지 말고 돌아가게.
친정 오라비는 내 동생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오라비의 목소리를 들은 서 씨는 있는 힘을 다해 기어 문가로 갔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오라비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긁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야속한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녀의 입술은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혔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누운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물그릇은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변했고 서 씨의 손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봄날의 진달래꽃,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 친구들과 뛰놀던 언덕. 그 모든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릴 만큼 지쳐버렸고 그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매일 아침 하인에게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이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최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너무 오래 버티는 것이 오히려 조바심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식기 전에 그리고 관아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일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느리의 방아궁이를 완전히 막아버리라고 지시했고 이제 서 씨의 방은 바깥보다 더 추운 냉동고가 되었습니다. 최진사의 집착은 이미 광기로 변해 있었고 그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가문의 명예를 위한 제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밤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서 씨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서 씨가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토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김노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기 씨는 정말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칼을 품에 안고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 씨를 살려내리라. 김노파는 어둠을 틈타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최진사의 감시망을 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 서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서 씨는 문지방에 머리를 기대고 흐릿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앙상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밥으로 남겨진 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저 감이 떨어지면 자신의 목숨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효녀도 열려도 못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 씨의 의식은 점점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오직 차가운 겨울 바람뿐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폭설이 쏟아져 천지가 하얀 감옥처럼 변해버린 깊은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가득 메웠고 밖으로 나가는 길은 모두 끊겨집은 마치 고립된 섬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막혀 적막강산이 된 가운데 오직 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길조차 뚝 끊긴 밤. 기와집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마치 집안을 감시하는 차가운 눈초리처럼 번득였습니다. 이 깊은 고립 속에서 서씨가 누워있는 방은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지옥으로 변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려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서씨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가런이 불 속에 파묻힌 채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뱃속을 쥐어짜던 극심한 배고픔은 이제 감각이 무뎌져 몽롱한 어지러움으로 변해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추위를 넘어 마비된 듯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며 때로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먹는 환상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먼저 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그만 가자며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씨는 환영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굳어버린 팔은 돌덩이처럼 무거워 바닥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싶다는 본능과 죽음이 주는 안식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최진사는 방 안에 화로를 끌어안고 앉아 창호지 문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질긴 생명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참으로 모진 목숨이로고 저 정도면 스스로 곡기를 끊고 갈 법도 한데 아직도 미련이 남았단 말인가. 최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곰방대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털어내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죽기 직전에 발악하여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안채 근처를 물샐 틈 없이 감시하게 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 가문의 부활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의 김노파는 며느리의 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아기씨가 이 추운 겨울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내 손으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먹여보내야 저승 가서도 배를 빚지 않을 텐데. 김노파는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숭늉 그릇을 꺼내 품에 안고 비장한 각오로 부엌 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마당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노파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오직 아기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다리를 옮겼습니다. 김노파가 안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건장한 하인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최진사의 신복들로 며느리의 방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할멈, 이 밤중에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나 주인어른의 명을 잊었어. 하인의 굵은 목소리가 찬바람을 가르며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김노파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품에 안은 숭늉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이고, 제발 비켜주시게. 아기씨가 가시는 길에 목이라도 축이게 해드리려는 것일세. 자네들도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김노파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하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김노파를 거칠게 밀치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라. 우리도 목숨이 아까워 이러는 걸 모르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노파는 눈밭에 나뒹굴며 품에 안고 있던 숭늉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기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따뜻한 숭늉이 차가운 눈 위로 쏟아져 허무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김노파는 깨진 그릇 조각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고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고 이제는 정말로 아기 씨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혀를 차며 김노파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부엌 쪽으로 내쫓아 버렸고 안채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깨진 그릇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서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희미하게 들었지만 도와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어 그저 눈만 껌벅일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서 씨는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주는 김노파마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대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포기해라. 이제 그만 놓아버려라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은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둠은 그녀를 집어삼키기 위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가자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달빛은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서 씨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핏기가 없었고 칠하게 들어간 눈언저리는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서 씨는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석가래가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려 눈가만 젖어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야 하는가. 서 씨의 마음속에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소용돌이쳤지만 그 감정마저도 이제는 힘을 잃고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방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하인을 시켜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대보았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돌아와 최진사에게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날이 밝는 대로 장례 준비를 서두르도록 해라. 동네방네 소문이 나도록 성대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최진사의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가문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시금 마을의 유지로 우뚝 설 생각에 젖어 며느리가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쳤고 서 씨의 방안 물그릇은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 씨는 이제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심장 박동은 느리고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 속의 남편 얼굴마저 희미해져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뇌리에 스친 것은 따뜻한 봄날, 친정집 마당에 피어있던 붉은 매화꽃이었습니다. 아, 꽃이 보고 싶다. 따뜻한 봄 햇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서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소망을 읊조렸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차가운 어둠과 시린 달빛뿐이었습니다. 김노파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불씨가 사그라지는 것을 보며 아기 씨의 생명도 저 불씨처럼 꺼져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노파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천지 신명님, 제발 아기 씨를 편안하게 데려가 주소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꿈꾸듯이 편안하게 가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목소리는 울음 섞인 탄식으로 변해 부엌 안을 맴돌았습니다. 김노파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는 서 씨의 방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서 씨는 이제 눈을 뜨고 있을 힘조차 없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귓가에 들리던 바람 소리도 멀어지고 몸을 짓누르던 고통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물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인가? 서 씨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원망을 그 숨결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 씨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의 명을 받고 서 씨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바깥 공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서 씨가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고 눈가에는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얼음구슬처럼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코 밑에 손을 대보았지만 숨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 아기 씨께서 가셨습니다. 하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는 곧바로 사랑채의 최진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부고를 듣고 짐짓 통곡하는 시녀를 하며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이 무슨 병고란 말이냐. 지아비를 따라가겠다더니 기어이 그 뜻을 이루었구나. 최진사의 울음소리는 크고 요란했지만 그 속에 진심 어린 슬픔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며느리의 시신을 보며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고 이제 곧 들이닥칠 조문객들을 맞이할 생각에 분주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곡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고 천하의 연려가 나셨다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송 소리는 죽은 서 씨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잔인한 흉기였음을 아는 사람은 김노파뿐이었습니다. 김노파는 서 씨의 시신을 수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서 씨의 손을 잡고 아기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김노파의 눈물은 서 씨의 얼어붙은 뺨 위로 떨어져 잠시나마 온기를 전했지만 이미 떠난 영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는 무심한 아침 해가 떠올라 눈부신 햇살을 비추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아왔지만 그 집 안에는 씻을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서 씨의 장례는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최진사는 가문의 마지막 재산을 털어 화려한 상여를 꾸몄고 수많은 만장이 바람에 펄럭이며 길게 늘어선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여꾼들이 부르는 구슬픈 만가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뒤따르는 곡비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나 정작 상주인 최진사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비장한 결의와 묘한 성취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혀를 차며 저 집 며느리가 참으로 독하고 대단한 여인네였구먼 하고 수군거렸지만 그 화려한 장례 행렬 속에서 죽은 서 씨의 억울한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하여 쓸쓸함만 더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서는 서 씨의 절개를 높이 사서 최진사 댁 대문 앞에 붉은 정려문을 하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효열비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지날 때마다 그 붉은 홍살문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최진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려문을 닦으며 감격에 젖었고 이제야말로 가문의 명예가 하늘을 찌르고 조상님 뵐 면목이 섰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기둥과 화려한 지붕은 죽은 며느리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밤이 되면 붉은색이 마치 핏빛처럼 섬뜩하게 번들거려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려문은 가문의 영광을 알리는 상징이었으나 동시에 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욕망의 증거물처럼 마을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려문과는 대조적으로 며느리가 죽어나간 최진사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쇠락해 갔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으로 가문이 일어날 줄 알았던 최진사의 기대와는 달리 집안에는 알 수 없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하인들은 밤마다 귀신을 보았다며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남은 최진사는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헛것을 보며 칼을 휘두르는 등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가도 갑자기 전연이 나를 노려본다며 비명을 지르곤 하여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려던 그의 과도한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노파는 하인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서 씨가 머물던 안채를 매일같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아기 씨가 굶어 죽어가던 그 차가운 방에 따뜻한 군불을 떼며 이제는 춥지 않으시지요. 배고프지도 않으시지요. 라고 혼잣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김노파의 눈에는 붉은 정려문보다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 하나가 더 서럽게 느껴졌고 주인이 미쳐 날뛰는 소리보다 처마 밑의 풍경 소리가 더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 씨가 죽어서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까봐 걱정하며 부엌 한 구석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도록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주름진 손이 비벼대는 소리만이 적막한 폐가를 채우는 유일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어느덧 봄이 무르익어 온 산천의 꽃이 만발하였으나 최진사 댁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서 씨가 숨을 거둔 안채 방문 앞 양지 바른 곳에서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싹을 틔우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파는 그 나무를 보며 깜짝 놀랐는데
척박한 땅에서 물도 주지 않았는데 홀로 자라난 그 나무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힌 서씨에 하늘 양분 삼아 자라나는 듯 줄기가 붉고 잎사귀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그 나무가 죽은 아기 씨의 넋이라 굳게 믿으며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나무를 어루만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아기 씨, 다시 오셨군요. 이번 생에는 부디 꽃처럼 곱게 사세요. 몇 해가 지나자 그 매화나무는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크게 자랐고 이른 봄이 되자 눈이 시리도록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 꽃의 색깔은 일반적인 홍매화보다 훨씬 더 짙고 선명하여 마치 갓 흘린 피처럼 붉었고 향기는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진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열렴매 혹은 원혼매라고 부르며 신성시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붉은 매화꽃이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치 서씨가 살아서 못 바른 연지 곤지를 찍고 님을 기다리는 모습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매화나무는 쇠락해가는 기와집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죽음 위에서 피어난 슬프고도 아름다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결국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느 비바람치는 밤 정려문을 끌어안고 이 문은 내 것이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라고 소리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뒤를 이을 자손도 없어 최진사 댁은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은 급속도로 허물어져 갔고 담장은 무너지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비가 갔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붉은 정려문만은 썩지도 않고 꼿꼿이 서서 망해버린 집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부르며 피해 다녔지만 봄이 되면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붉은 매화꽃을 보기 위해 먼 발치에서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노파도 이제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행랑채에 기거하며 마지막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매화나무를 지켰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김노파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서씨를 만났는데 서씨는 하얀 소복 대신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김노파의 손을 잡으며 할멈,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이제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저기 꽃 속에 내가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김노파는 꿈속에서 서씨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그 눈물은 따뜻한 봄비가 되어 매화나무 뿌리를 적셨습니다. 김노파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집어들고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기씨, 이제는 편안하시구려. 저도 곧 따라가리다. 김노파는 그의 봄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화나무 근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최진사 댁 터는 완전히 숲으로 변해버렸지만 봄마다 피어나는 붉은 매화는 더욱 짙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꽃이 필 때면 서씨의 슬픈 사연을 이야기하며 헛된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봄바람이 불면 은은한 매화 향기가 퍼진다고 합니다. 낡고 썩어버린 정려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으리으리했던 기와집도 흙으로 돌아갔지만 서 씨의 넋이 깃든 매화나무만은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워 옛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할 때 귀를 기울이면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서 씨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한 맺힌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간 영혼의 평온한 숨결일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그 그윽한 매화 향기가 스며들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